약간 밖에 있는 분한테 자유한국당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.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전효옥 작가입니다. 작가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입니다. 네. 네. 자, 최근 그 SNS를 통해서 보수당 선거 패배에 대한 단상을 전하셨는데, 한때 보수정당에 몸 담아 계셨으니까 어떤 점이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렇게 느끼셨습니까? 글쎄 뭐 안타깝고 답답하게 느낀 건 없고요. 예. 한마디로 이거는 보수의 그 유권자들이 레드카드를 던진 거기 때문에 이 보수 정당으로서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제 알지 못하고 지금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전신 또는 그 모든 역사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 현 상황을 보여준다는 거, 이게 문제라고 보겠죠. 뭐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 유권자들의 뜻을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다. 이렇게 봐야 되겠죠. 레드카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. 그 박근혜 탄핵, 대선 패배에 이어지는 이때 벌써 레드카드 받은 거 아닙니까? 글쎄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. 그 당시에 그 레드카드라고 보기는 그 당시에 이제 보수 유권자들은 그 현상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매우 무능했다는 것에 놀랬고, 예.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수많은 위기의식의 신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그 무반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랬지만은 한마디로 정당의 역할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예.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레드카드라기보다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? 옐로 카드라고 보면 될까요? 글쎄 옐로 카드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. 그걸 굳이 뭐 옐로 레드로 뭐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아니 레드 그 카드 정도로 레드 카드를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옐로 카드 장 물어봤고, 왜 옐로 카드면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때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작가님이 말한 레드 카드를 받지 않았냐 이런 의미에서 여쭤봤어요. 네, 그럼 그렇게 해석하세요. 예. 자, 뭐 많은 언론에서 보수 세력의 뭐 괴멸이다, 몰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재건할 방법은 있을까요? 보수의 유권자들의 뿌리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우리가 이제 보수와 진보가 서로의 그 균형이 필요하겠죠. 이 보수 세력이라는 건 이른바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살고자 하는 점진적인 하나의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고, 진보주의자들은 여행을 떠나면서 그 별을 바라보는 뭐 그런 이제 서로의 차이는 있습니다만, 예. 기본적으로 그럴 때 한 사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두 세력이 서로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 유권자들은 건재했다.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의 그 심판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폭삭 망했다.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. 이렇게 생각됩니다. 그럼 뭐 2년 뒤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려면 그 네. 2년 있는 동안에 돌아선 네.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보수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완전한 인적 청산이다. 이렇게 예. 생각합니다. 예. 보수 정당이 필요하고 또 보수 정치인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아니다.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한 거고, 또 이번에 제가 아는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상당히 전략적인 투표를 했습니다. 이거 이대로 두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폭삭 망하게 해서 새로 이 판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. 이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투표를 고민하면서 한 분도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년 안에 무슨 큰 결과라든가 또는 무슨 이제 큰 변화, 이게 과연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변화의 주기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의 그 유권자들의 이 반응 또 판단, 이거는 지금 세상의 그 분초를 다투는 변화 속에서 같은 스피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말 자유한국당의 113명이 전원이 다음 총선 불출마라든가 적어도 삼선 의원들이 손잡고서 우리는 더 이상 다음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는다, 이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보여주지 않는 한은 이제 2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그 50석 정도를 계산해보면 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아주 그 하나의 어떤 지역의 특정 지역에서만 생존이 가능한 그런 정당으로서 남을 수밖에 없겠죠. 그거는 보수 정당이 아닌 거죠.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당 뭐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물러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,
또 2년 제가 뒤에 보기에는 뭐 국회에서 이 이용주 의원이 그 삼선 그 연임 금지법도 냈다고 그러는데 예.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도 한 3선 정도 하고 좀 예. 쉬면서 예. 지하철로 하루 종일 다녀보고 또 평범한 도서관에서 시간도 보내고 이러면서 다시 돌아와야지 지금처럼 국회의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과 또 국민의 뜻을 모두 담은 나홀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는 주되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제도 아래서는 저는 3선 연임이라든가 뭐 내리 4선 이런 거는 우리 유권자들이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초선도 참 초선 같지 않은 거의 3선 연임 초선들도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에 맞게 뭐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예. 2년 뒤 총선 불출마를 전원이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. 그래요?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전체적으로 볼 때 113명이 함께 가긴 더 힘들다고 봅니다. 그래서 뭐 쪼개질 수도 있고 뭐 분열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먼저 희생하느냐. 즉 지금의 그 보수 개혁이라든가 보수를 보수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딱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. 얼마나 희생하느냐. 그리고 그 희생이 진짜 그 보수를 보수하는 데 있어서의 정말 적절한 방법이냐. 이 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부응하는 이들은 글쎄 다다음 총선에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한국 보수 정치에서 그 흔적을 남길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저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낸 혁신안을 보면 뭐 중앙당 해체, 당명 교체, 외부 인사 영입 이런 건데 뭐 과거에 어쨌든 다 했던 거긴 합니다만은 이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정치는 그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렇게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. 정치는 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보다 나은 생활, 그다음에 안정,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 부여 이런 것을 위해서 정치는 사실은 아주 실용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김성태 지금 권한대행이 내놓은 이른바 뭐 슬림 정당을 만들겠다, 구조조정을 하겠다. 이거는 무슨 저기 회사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개혁안이지 정당에 대한 개혁안이 전혀 아닌 거죠. 그리고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저는 전혀 와닿지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. 저도 뭐 이렇게 뭐 영어를 현지인처럼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과연 우리 국민은 있을 거면 진짜 외국인도 뭐 영어 사용자들도 모를 거 아닙니까? 그만큼 현실과 또는 진정한 그 어떤 개혁에서 떨어져 있다.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래도 뭐 그 내부 인사들이 어쨌든 개혁은 하기 어려울 테니까 여러 가지 안 중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비대위 구성해서 정권을 위임한다. 이거는 뭐 괜찮은 혁신안 아닙니까? 뭐 괜찮은 혁신안이 아니라 지금 내려놔야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오래된 레토릭 같습니다만 사득생, 그러니까 죽으려고 해야지 이제 살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 공천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는 자산이라든가 당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. 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혹시 그 외부 인사 비대위원장 정권 우리 전혁 작가님한테 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이 있으십니까? 아니 뭐 그런 일도 없을 거고 뭐 그런 농담을 해주니까 우리 이렇게 진지한 저녁에 아니 가능성 전혀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? 그렇지 않아요. 왜냐하면은 저라는 사람은 뭐 잘 아시겠지만 친박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SNS를 하게 되면 느끼는 게 저에게 굉장히 뭐 욕설이나 막 이런 걸 막 하는 분이 글을 올리면 있는데 그 중에 한 30%는 친박이고 또 나머지 한 30%는 이른바 친문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자 정치라는 거는 적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많은 적을 가진 사람이 무슨 비대위원장 농담도 심하시네요. 그래요.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변하는 거 뭐부터 해야 된다? 지금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거 좀 현실적 조언을 하나 해주세요.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함께 할 수 없다면은 이제 어떻게 찢어지느냐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봅니다.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이제 그 경북과 경남 일부 지역은 아마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. 다음번 총선에서.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유한국당의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과 그다음에 다음번에
나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고 그다음에 굉장히 부끄러운 정치를 했고 뭐 진정한 또 반성을 하는 분들하고 함께 가기는 힘들지 않겠는가.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것도 또 하나의 그 개혁의 시작이 될 수 있다. 우리가 창조적인 파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미래를 위한 어떤 분당이라든가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그런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지 않을까.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다 뭐 보수 정당이 비슷한 보수 정당이 다 합쳐서 덩치를 키우는 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찢어져야 된다. 아니 그러고 나서 서로 이제 분열하고 다시 모이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또 지금 굉장히 많은 야당에서 지금 뭐 이동영 앵커도 보시겠지만 모든 야당이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. 지금. 예. 그렇기 때문에 뭐 빅뱅이라든가 뭐 빅텐트라든가 뭐 정계 개편이라든가 이 모든 가능성 속에서 결국은 이런 격변기에는 위기의식을 얼마나 갖고 그 위기에 정말 빠르게 대처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서의 새로운 그 주류 또 새로운 집단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. 알겠습니다.